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이 오프닝 멘트를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다시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9월 한 달간의 이제 재충전을 마치고 다시 이제 오펜 씨도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왔고 저는 이제 독일에서 제 하던 일을 딱 마치고 다시 이제 더듬이 타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뭐 어색한 것도 있고. 네. 근데 또 사실 이거 약간 조사하면서도 입이 좀 근질근질거리긴 하더라고요. 뭔가 정보 전달을 빨리 하고 싶었었나요? 정보 전달 좀 빨리 하고 싶다. 네. 또 올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시간이 우리가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죠. 좀 나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도 사칸 씨 좀 실제로 좀 바쁘긴 했는데. 그죠. 뭐 오펜 씨가 얘기를 이번에 듣자니 한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더듬이 관련해서 사람들 좀 만나고 좀 더듬이 그 소개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지금 분명히 그 소개를 받은 분과 좀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새로운 청취자로서 이렇게 듣고 있을 텐데 그쵸. 한마디 해주시죠. 잘 도착했다고. 아, 이 정도는 한마디 해도 되잖아요. 네, 무사히 잘 도착했고 앞으로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간 사실 재충전을 하면서 네. 좀 피드백도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좀 많이 물어봤죠. 네. 많은 피드백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런 정보 전달의 컨셉과 더불어서 조금 개그도 확실히 치고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스무스하고 편하게 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도 한번 이제 여름 휴가를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듬이에 대해 좀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예를 들면 사카린 씨한테 우리가 앞으로 행보를 좀 더 확실히 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뭐 지금의 컨셉이 괜찮냐, 뭐 여러 가지 좀 회의를 했는데 다 품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 한쪽으로만 가기보다는 뭐 잡담편 좀 이렇게 가벼운 편도 좀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완전 이제 정보 전달 좀 교육적인 느낌의 그런 방송도 하고 하는 걸로 해서 뭐 계속 컨셉은 유지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걸로 앞으로 제가 뭐 저나 오펜 씨가 그 유럽에서 이제 전시하는 게 있으면 그것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올릴 테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꽤 봐주시더라고요, 인스타 스토리를. 그죠. 저희 구독자분의 반 정도는 그걸 다 봐주시길래 아주 올리는 게 좋겠구나. 저희가 그때 9월 동안 인스타로 이제 활동을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쉬고 있는 거다라고 네. 딱 말씀드렸고. 생존 신고. 네. 나중에 한번 이제 이번 편을 끝나고 나서 오펜 씨가 이제 한국에서 보고 온 전시에 대한 소감도 한번 나중에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좀 시간을 가지면 좋긴 하겠네요. 전시 많이 보고 오셨잖아요, 이번에. 네, 이것도 어차피 한국으로 송출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약간 장전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전 뭔가 썰 준비 됐잖아요, 지금. 총알은 있죠. 총알이 있잖아요, 이번. 총알이 있는데 네. 이제 총알을 이제 함부로 쏘면 안 되니까. 그치. 좀 신중하게 쏴야 되니까. 이제 얼굴도 몇몇은 아니까. 네, 그죠. 이번 편 이후에 아마 언젠가 또 잡담편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한국에서 봤던 전시에 대한 약간 본인의 생각이나 그죠. 그런 인상들을 조금 미리 정리를 해둬서 실탄을 장전을 한 다음에. 아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 전시 본 기억도 있고 또 한국에서 뭐 인스타를 통해서 좀 볼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그죠. 근데 그걸 굳이 또 이제 말하지 않는 것도 뭐 맞겠지만 또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뭐 여러모로 좀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때는 좀 게스트를 한 명 초대를 해보죠. 그죠. 게스트를 한번 저희가 또 물색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한번 재밌는 분으로 한번 또 재밌고 좀 유용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분. 네. 그런 분으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슬슬 또 본론으로 가야죠. 가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작가는 누구죠?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을 했잖아요. 이제 한번 쉬고 나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여러 명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거를 조사하기 전에 얘가 정확히 뭘 하는지 약간 잘 몰랐던 느낌이 있어서 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고른 작가가 이제 토비아스 카스파. 토비아스 카스파라는 이제 84년생 스위스 바젤 출신의 남성 작가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다 여러 가지 조사하고 우리 서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토비아스 카스파를 이제 했는데 좀 간략하게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니 저는 잘 골랐다고 생각한 게 지금 저희 이 팟캐스트도 결국에는 인스타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인스타 없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SNS나 뭐 트렌드라는 게 더 바짝 다가온 세상에서 지금 이 토비아스 카스파르야말로 트렌드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유행이 뭐냐.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을 되게 일깨워주는 맞아요. 뭐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현대적인 작가예요. 엄청 현대적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고른 이유가 그거거든요. 되게 컨템퍼러리하고 되게 뭐랄까 가장 동시대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맞아요.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가 소개했던 작가들과
전시에서의 구성 방식이 비슷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제가 확실히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주제가? 네. 사실 조사하면 좀 재밌었죠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글로 봤던 이미지들로만 봤을 때는 이게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알고 나서도 좀 더 재밌던 것 같고 몰랐어도 그 이미지 자체가 일단 재밌었고 알고 나면 더 풍부해진 작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좀 소개로 들어갑시다. 네. 그래서 소개를 하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84년생 스위스 바젤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라트비아의 리가라는 도시랑 뭐 취리히죠. 네. 이제 스위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여러 곳에서 작업을 해요. 작업 자체는. 그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함부르크 미대가 이제 전편의 썽띠우 그죠. 또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똑같은 교수 밑에서 안드레아스 슬로민스키라는 그 교수 밑에서 수학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1년 정도를 다녀온 거죠. 그래서 이제 버니로르스가 나왔던 슈테델슐레에서 이제 마이클 크레버라는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지금은 뭐 현재 페터 클리시만이라는 그 갤러리 소속에 있는 것 같고 뭐 잡지도 창간을 하고 뭐 청바지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엄청 바쁘게 사는 사람이지 이 사람.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작가들 작업이나 아니면 좀 이런 새로운 걸 좀 시도하는 사람들 사실 많이 시도하는 형식을 이미 이 사람이 다 했어요. 보면 맞아. 뭐 잡지도 만들고 자기 브랜드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어서 팔고 맞아. 뭐 런웨이도 하고 뭐 영화 세트장에서 뭘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 사람이라서 작업에 리스트만 넣고 보면 얘가 정확히 뭘 하는 거지? 좀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대단히 일관적이고 자기만의 메시지가 뚜렷하고 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 확실한 작가다. 뭐 그런 멀리서 보면은 딱 다루고자 하는 그 맥락이 하나 관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딱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젊은 작가들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무의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게 멋있다고 자기가 좀 느끼고 이게 좀 유의미하다고 느끼니까 뭐 책을 내고 뭐 잡지를 내고 우리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우리가 이걸 예술 작품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좀 장르를 뻗어나가는 게 약간 무의식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비아스 카스퍼는 어쨌든 이걸 좀 처음 한 사람으로서 뭐랄까 좀 대단히 의식적으로 자기가 의도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두면 되게 좀 좋을 작가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계획적이고. 네네. 보면 여기 저희가 직업을 써놨잖아요. 미술 작가 외 패션 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그치. 본인이 큐레이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잡지를 발간하는 이제 편집인이나 이제 발기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라는 개념을 가장 어울리는 분야가 패션이잖아요. 그죠. 이 패션이라는 영역을 주제로 삼고 있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제 백현진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백현진 작가는 올해 작가상에도 했었고 네. 그 요즘엔 드라마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좀 얼굴이 드라마예요? 연기자도 하세요. 혹시 어어브 프로젝트라는 그 그 남자분 노래 밴드 아세요? 아니요? 그 남자 작가분 말하시는 거예요? 네, 남자 작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분도 예를 들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제 토비아스 카스퍼도 말한 것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좀 다른 점은 토비아스 카스퍼는 이런 실천들이 뭐 디자이너를 하고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뭘 하고 편집을 하고 잡지를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술적인 어떤 실천들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백현지 작가님 얼추 보면은 이 사람도 멀티플레이어로서 되게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점은 각각의 그것들이 완전히 분리된 약간 직업으로서 좀 분리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뭐 백현지 작가님 회화가 뭐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고 연기가 또 뭐 사실 노래 뭐 어느 정도 영화성 있겠지만 확실한 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편하지 않을까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작업의 주제 뭐 이런 걸 좀 잠시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페터 클리시만 갤러리 소속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웹사이트 가면은 딱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토비아스 카스퍼는 취향의 형성과 가치 창출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상징이 가치와 욕망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거의 약간 그 이동진 평론가가 말하는 것처럼 약간 세 줄 요약이라고 하죠. 요새 인터넷에서 그렇죠. 긴 글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한 세 줄 요약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앞으로 할 이제 이야기들 사실 이 세 줄로 요약되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요약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썼냐면 세계화된 궤도 안에서 스타일, 패션, 라이프스타일, 레저의 문화적 이동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좀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약간 난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뭐 무엇을 욕망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런 방식 자체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고 그다음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뭐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맴도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르는데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문화적 이동을 딱 관찰하는 순간 오는 그 뽕이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 맛을 딱 보는. 그래서 몇 가지 제 생각에 좀 중요한 단어들을 나열을 해보자면은 뭐 포스트 포드주의, 일, 레저, 뭐 상호 침투성, 뭐 거부, 탈범주화, 재배치, 뭐 문화산업 비판, 전유예술, 뭐 개념미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태그를 걸 수 있겠죠, 막. 그죠. 제가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싶은 게 토비아스 카스퍼의 유년기를 좀 살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 작가의 근원적인 걸 탐구하려면 사실 유년기로 가는 건 맞는데 이 토비아스의 지금 작업과 굉장히 연결됐기 때문에 또 유년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왜냐면은 그 석한 씨가 스위스 작가 좋아하잖아요. 제가 또 이제 한 스위스 작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스위스 작가 좋아하는 이유를 보통 이제 우리끼리 막 술 먹으면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되게 관조적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것도 있는데 얍삽할 정도로 관조적이다. 이게 사실 스위스 나라가 그렇잖아. 되게 얍삽하고 관조적이잖아. 딱. 근데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만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뭔가 얘네는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도 자기 일이 아니야. 옆에서 계속 관조했어요. 세계 2차 대전 스위스 빼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그 가치라든지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이 되게 역사랑 항상 맞닿아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뭐 외국인한테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말이죠. 뭐 외국인은 진짜 한국인만큼 우리의 감성을 이해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란 게 사실 사람을 좀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비아스 카스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스위스 바젤 출신인데 뭐 스위스 바젤은 예를 들면 아트 바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허브였는데 또 동시에 토비아스 카스퍼 가족이 완전 예술가 집안이에요. 뭐 엄마 그래픽 디자이너, 뭐 할아버지 디셀도르프에서 요셉 보이스와 공부해요. 실제로 그의 집에도 막 친구들, 막 이웃들도 예술가고, 막 엄마 친구 다 예술가고. 예를 들면 자기가 막 어릴 적에 시끄러워서 주방에 밤에 막 눈으로 이렇게 비비적거리면서 나갔는데 엄마랑 엄마 친구가 막 담배를 집에서 피고 막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의 몸에 바디 페인팅을 해주고 있었다.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예술을 안 해? 그렇지. 실제로 그래요. 나는 예술가 이외에 뭐 한 번도 다른 꿈을 꾼 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것까지 보면은 그의 주변이 얼마나 예술하기 좋은 환경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웃에 또 하인리시 작스라는 이제 예술가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는 뭐 프란츠 에어하트 발터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이번에 저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상 받은 할아버지. 뭐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고 하고, 뭐 그 사람 어시스턴트 하면서 뭐 그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거. 이게 되게 큰 경험인 것 같아요. 16살에 어시스트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어시스트 하면 그 시스템이 약간 보이잖아요. 어떻게 작업을 제작하고. 맞아. 왜냐면 학생 때 이거 아무래도 실제 작가가 만들어낸 걸 보는 건 또 다르니까. 저도 사실 어시스트 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어시스턴트 하면은 확실히 그게 보일 것 같아요. 약간 대충 예술 작업에 대한 의뢰가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뢰라든지 어떻게 실제적인 과정들 그런 것도 보면은 이번에 그 알렉산더 비어켄이라는 독일 작가가 어시스턴트를 구하더라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근데 거기 지원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요? 다 잘해야 돼요. 뭐 컴퓨터도 해야 조건이 컴퓨터 어느 정도에다가 사교성도 요구하고 그리고 영어 독일어는 필수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또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술사적 공부하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다음 주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요. 딱 이게 연결되네. 알렉산더 비어키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포스트 포드주의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포드주의 전에 그럼 포드주의가 뭐냐 애초에 첫 번째로. 포드주의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무한 반복을 통한 대량 생산. 이제 컨베이어 벨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게 공장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미국 회사잖아요. 포드가 자동차. 근데 이 회사가 처음으로 컨베이어트랑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드주의가 된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 메커니즘이 그 당시 모든 회사라든지 공장들의 생산 그 체계가 확고히 돼서 이제 포드주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럼 비판의 여론이 있다면 그거잖아요. 언제나 이 인권은 개나 좋냐. 뭐 하루 종일 나는 공장에 처박혀서 뭐 이걸 해야 되고 뭐 찰리 채플린의 모더 타임즈처럼 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게 인간의 삶이냐 기계의 삶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반복 작업만 하니까 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도 있고 뭐 7, 80년대 경제 위기 때 이제 포드주의가 수명을 다해가면서 등장한 게 이제 알렉산드라 비어킨이 구하는 그 포스트 포드주의적 약간 노동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포스트 포드주의에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 직무를 통합해서 다양한 지식을 갖춘 숙련 노동자 그리고 뭐 현대 시장의 유동성에 되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유연한 혁신적인 노동자.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서 원하는 신입 사원의 모습 있죠. 통합 인재. 통합 인재. 그렇죠. 글로벌 경력직 신입. 글로벌 인재. 그런 거. 그런 글로벌 인재. 그래서 포스트포드즈가 내세우는 결국에는 이런 유연성, 통합성, 뭐 확장성,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연관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에서 봤을 때 약간 큐레이팅의 역사와 이게 되게 맞물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큐레이팅이 애초에 등장하고 큐레이팅이 되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항목 중 하나가 이런 유연성이에요, 사실. 왜냐면 작품은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오브제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장되게 만들고 많은 것들과 연결되게 만들면 전시라는 그 맥락이 필수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각자 예술가로부터 나온 예술 작품은 하나의 객체로 써 있거든요. 근데 큐레이팅을 한다는 거 그걸 배치를 해서 거기 안에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큐레이팅 하면은 항상 거대한 이렇게 전시주들 있잖아요. 뭐 범용성을 헤쳐나간 해양 바다의 끝자락에 맞춰진 뭐 약간 아직도 그 워딩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는 게 그 통합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큐레이팅이 컬렉트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코멘트들이 뭐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자면은 우테메타 바우어라는 독일 큐레이터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2002년에 열렸던 도큐멘터리에 대한 코멘트예요 이게. 그래서 뭐 연결된 파편들로서의 예술 작품과 개념을 한 곳에 모으는 공간,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총체로 확장된 리좀처럼 상호 연결되고 교환 형식의 계층화가 다양성의 수많은 연결 원칙을 강조하는 공간. 뭐 연결, 상호 연결, 뭐 교환, 계층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연성을 어쨌든 강조하거든. 글로벌 인재. 글로벌 인재. 이탈리아 큐레이터 프란치스코 보나미도 목소리와 아이디어의 다성음악이 모여 덜 교리적이고 더 정신적인 문화 표현의 새로운 네트워크. 뭐 큐레이터 헤라르도 모스케라는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에서 모든 점이 상호 연결되는 세상.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큐레이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네트워크라는 단어도 포스트포드주의적인 관점이. 그래서 이 큐레이팅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 뭐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이 큐레이팅이라는 역사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내가 알기로는 동덕여대인가? 처음 큐레이팅 학과라고 했나? 거기밖에 없을걸 지금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한예종 이런 데 있나? 잘 모르겠는데 독일도 사실 몇 개 없잖아요 그런 거. 그 큐레이팅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맞아. 그만큼 큐레이팅이란 게 아직도 사실 되게 힘이 세고 좀 뭐랄까 태어난 지 얼마 된 되게 프레시한 약간 천방지축의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게 196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먼저 말해주셔야죠. 우편 씨 준비한 거 제목을 또 지어오셨는데. 그렇죠. 이거 제목 한번 이거 한번 해줘. 이거 되게 괜찮은 제목이에요. 큐레이팅의 역사를 제가 3개로 표현했는데 이거 책에도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읽은 책에도 비슷하게. 근데 뭐냐면은 큐레이트, 그 다음에 큐레이팅, 그 다음 큐레토리얼. 그러니까 큐레이트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등장 시기에는 큐레이트랑 명사 아닌가요? 큐레이트하다 동사.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등장 시기는 그냥 이거 하는 거 뭐 하는데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엔 이게 대명사처럼 이제 명사가 돼버려서 이걸 해야 되는 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 큐레토리얼 형용사가 된 거잖아. 지금이 큐레토리얼의 시대고. 그렇죠. 그러면 이 형용사는 사실 어느 곳에 앞에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곳에나 있는 곳이다. 해서 보면은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60년대 후반이 이제 큐레이팅의 시작점인데. 그러니까 피터 비르거가 아방가르드 이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아방가르드를 뭐랄까 예술과 문학에 대한 비평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가 말한 건 그거예요. 이제 예술이란 게 첫 번째로 자기 비판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게 1960년대 후반이고 이때가 큐레이팅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술이 뭐냐라는 질문은 마르셀 듀샹이 다트를 던졌다면 그게 이제 가던 중에서 이제 꽂히고 점수가 나면서 뭔가 결과론적으로 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때쯤이다. 그렇죠. 이게 약간 다른 게 예술이 뭐냐라는 게 이제 듀샹의 질문이었다면 큐레이팅의 질문은 내 예술이 어떻게 생산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생산돼야 되지? 어떻게 전시돼야 되지? 라는 질문이 처음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첫 번째로 독일에서도 이제 아우스슈텔링스 마커라고 해서 이제 전시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독립 기획자들이 출연하는데 지금 이때 출연한 사람들이 갤러리스트들이죠, 거의 다. 갤러리스트들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다 전설적인 사람들이에요. 큐레이터로서 뭐 콜라드 피셔, 뭐 제르마노 첼란트, 하랄 제만스, 지길라우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시대를 딱 말하면은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출현에 의해 예술과 전시의 생산 논리에 대한 고찰들이 이루어지며 일종의 신화화되었던 예술 작품의 이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의의 대상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을 봤을 때 전시를 한다고 하면은 미술품들이 나열되는 그냥 전시. 그렇죠. 뭐 그리고 전시. 거기 의문을 안 세우는. 그죠? 맞아, 전시는 전시지. 미술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작품이 나왔으면 작품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왜 전시하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전시하냐? 맞아. 다비드상을 놨는데 그 옆에 좀 아방가르드한 새로운 물건을 놨더니 이상하게 어떤 텍스트가 형성돼. 맞아. 그런 식의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런 식의 연구가 되게 많이 시작된 시점. 그래서 큐레이트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동사의 지점이었다면 이제 80년대는 뭐랄까 이게 큐레이팅이 됐다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 큐레이터들의 약간 뭐랄까 지위랑 평판 이런 것들이 되게 올라갔던 시기예요. 한마디로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저자로서의 큐레이터가 있고 기어로서의 작품이 있던 시기다. 이게 뭘 말하냐면 전시란 것은 한마디로 큐레이터들의 작품인데 예술가들은 뭐냐 그러면 큐레이터들이 그냥 골라가지고 쓰는 소재들일 뿐인 거야. 나는 얘랑 얘 작품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담론이야. 그 담론 형성을 위한 약간 말 같은 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예술가가 아니 난 너한테 봉사하기 싫다 왜 내 작업을 내 작업을 도구로 쓰냐 너의 이론을 위한 도구로 쓰냐 해도 난 너 말고 그럼 얘 쓸게.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기호로서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쓸 때도 사과를 먹었다. 근데 먹었다는 단어가 갑자기 나한테 반항을 해. 너 나 왜 날 쓰냐?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럼 나는 섭취했다 쓰면 그만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게 힘이 셌던 시기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등장한 표현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큐레이티드 바이 누구예요? 요새? 스타 큐레이터들이 좀 탄생하는 시점이거든요. 맞아요. 스타 큐레이터들이 탄생했던 이 사람한테 한번 눈에 들어서 이 사람 전시에 한번 참여하게 되면 그렇죠. 어쨌든 사실 지금도 있잖아. 수잔나 페퍼가 큐레이팅에서 뽑힌 작가들 보면은 와 얘 수잔나 페퍼한테서 전시하는데 이러면 이제 맞아요. 그 표정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요즘 그렇죠. 아직 사실은 날 써줘. 그치. 나의 작품을 너의 기호로 그래서 써줘. 우리가 포트폴리오 만들고 보내는 게 그것 때문인데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약간 비판의 여론 아니면 그 다음 움직임이 이걸 정확히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니네가 뭐 이렇게 잘났냐 뭐 이런 하면서 큐레이터들도 어쨌든 너무 이렇게 신화화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애니 플래처라는 이제 큐레이터는 초가시성으로서의 큐레토리얼을 되게 뭐랄까 좀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실천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야. 예를 들면 옛날에는 큐레이터의 무슨 뭔가 대단한 안목에 의해서 어떤 담론이 형성되고 작가들이 선출이 되고 막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이제는 아니 너네 그런 거 너무 뭐랄까 권력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투명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협업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예술가들과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결과를 보여주지 말고 결과만 보여주지 말고 이제 과정도 보여준다. 그래서 뭐 등장한 그런 많은 것들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과정을 담은 인터뷰를 막 담은 전시도 있기도 하고 작가와의 대화도 많이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티스트 토크 할 때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중앙 집권적인 큐레이팅의 방식이 이제 뻗어나가서 포스트포드주의처럼 뻗어나가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사실 요즘 단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뭐 옛날엔 큐레이터 딱 있고 이제 독립기획자. 그죠. 근데 요즘에는 해외에서는 추세가 그거잖아요. 뭐 꼭 큐레이터만 할 필요도 없고 작가 할 수도 있고 뭐 작가들도 큐레이터하고 뭐 주위에서 보면 작업하는 애가 자기 공간 차려서 작업도 하면서 친구들 모아서 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보면은 큐레이팅 하는 걸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도 몇몇 학생들 같이 전시한 거 보셨나요? 전시는 못 보셨겠지만 팜플렛은 봤나요? 네. 문라이트 어쩌고 저쩌고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큐레이터를 한 애들이 저희 학교에 이제 애 2명이에요. 이제 그 친구들이 자기네가 찾은 공간에서 어떤 뭐 자기네들의 이제 담론을 만들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딱 전시를 한 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술을 한다고 했을 때 나 미술만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이제. 그죠, 맞아. 통합인재. 그리고 내가 맥주를 실어 나갈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소질이고. 그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 전시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그거예요. 뭐 이게 큐레이팅의 역사가 뭐 이렇다 이걸 떠나서도 뭐랄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끝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술가들이 이제 단순히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큐레이팅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가 저희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토비아스 카스파르. 네,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럼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막 잠시 말하면서 요즘에는 예술가 말고 막 큐레이터 말고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그냥 다 같이 해서 문화 생산자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너무 거죠. 거창하지 않나? 그렇게 좋지 않아 오히려? 문화 생산자? 그래 뭐 오편 잘 지내고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냐 하면 진짜들이 물어보면 저는 문화 생산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 결국 이 많은 큐레이팅의 뭐 실천들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산물이 제 생각에 대표적인 산물이 이제 비엔날레 그리고 도큐멘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 대규모 전시들. 왜냐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 25년간 큐레이토리얼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과 변화는 비엔날레와 같이 반복해서 열리는 일시적인 국제적 수준의 전시들이 등장이다. 그래서 이저벨 스티븐스가 큐레이터십을 주제로 다룬 컨템포러리라는 잡지에서 2005년과 2006년에만 열린 80여 개의 국제적 전시 리스트를 거기 기고했다. 2년 동안 이 국제적 수준의 전시가 80개 열린 거로. 그렇죠. 국제적 수준의 전시가 80개다. 근데 왜 이런 걸 표방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관점을 관철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일시적으로 열리는 어떠한 몇 년마다 열리는 그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특정한 반복이 아니야. 이거는 언제나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비엔날레도 보면 언제나 주제들이 있잖아요. 주제가 다르고 큐레이터도 다르고 심지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장르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막 되게 많은 새로운 류의 사람들과 작품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명목들이 있잖아. 그 예를 들자면 뭐 비엔날레도 별의별 사람들 다 초청되고 맞아. 외부에서 초청되고 음악하는 사람 초청되고 강연자 초청되고 뭐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단순히 예술 이벤트라고 하는 게 큐레이터와 작품, 뭐 큐레이터와 예술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후원자도 있고 뭐 강연을 하는 뭐 어디 역사학자가 올 수도 있고 인류학자도 막 오고 그래요. 요즘에 막 식물학자 오고 막 그래서 별의별 패션 디자이너도 가서 막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런 것들 많아지는 것처럼 어떤 이런 뭐랄까 뻗어나가는 숙련 노동자 이 유연한 어떠한 이 상호 침투성을 뭐랄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전시적 포맷이 그다음 그걸 거대하게 할 수 있는 게 비엔날레. 하나의 거대한 약간 네트워크 이벤트죠. 그죠. 어쨌든 예술 관련된 네트워크 이벤트지만 예술 자체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항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아.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껴서 얘기하는 거죠. 관광순례를 하면은 과거에는 미술가 조각가들끼리만 했다면 이제는 조각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거를 또 따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나는 조각을 하는데 이 주제가 사실 뭐 K-팝에 관한 주제야. 라고 하면 K-팝 전문가가 옆에서 방시혁 씨가 같이 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테마나 모든 주제들이 딱 연결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때문에. 그게 정말 이상한 시대가 아닌 거죠. 누가 K-팝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베니스에 가서 갑자기 방시혁 프로듀서가 강연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냥 신선하네라고 볼 수도 있고 신선하네 아니면 되게 유익하네 뭐 이런 방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고편 씨도 몇 년 전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진짜 전문 그 종합 그거네요.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예술 장르가 있고 다양한 나라가 첫 번째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들로 그 다음에 베니스 비엔날레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열리면 주변에 이제 다른 갤러리에서들도 다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데미안허스트도 그때 하고 그래서 여러 맥락들이 진짜 약간 실크로드 마냥 교차되는 그 지점을 만드는 게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프로그램도 있나요? 참여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렇죠. 강연 같은 것도 언제나 다 있고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있고 뭐 저는 가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 곳곳에서 엄청 많이 열려요. 그냥 아예 진짜 종합적 행사로 가는구나. 종합적 행사로 가는 거죠. 뭐 아트페어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국제 도서전 같은 것도 막 그죠. 다 그런 형식을 따온 거죠.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메세. 메세라고 하죠. 그죠. 전시회 박람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을 좀 더 나아가서 이런 형식을 조금 다른 약간 미학적인 관점에서 토비아스 카스퍼의 관점을 이해하면서도 뭐 이런 유연성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게르노트 베메라는 좀 철학자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937년생 데사우 출신의 이제 독일의 미학자인데 실제로 토비아스 카스퍼의 뭐 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관이 돼서 좀 공부를 해왔는데 뭐 간단히 우선 말하자면은 그가 추구했던 건 그거. 예를 들면 우리가 미학이란 게 있잖아. 근데 미학을 하면은 사칸 씨는 미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학이요? 미에 관한 거죠. 아름다움에 관한 거죠. 근데 그 논리의 가장 중요한 이제 미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그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라고 가정했을 때 아름다움이란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랄까 정의 내릴 수 있는 무엇이냐? 아니면 아름다움은 철저히 감각적인 것이냐 아니면 감성적인 것이냐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게르노트 베메는 정확히 그 중간 지점에 약간 뭐랄까 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칸트는 뭐 아름다움은 뭐 주관적 보편성인가 뭐 그런 것이고 뭐 헤겔은 이것이 뭐 약간 뭐랄까 뭐 절대 정신에 대한 무엇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할 수 있었다면은 그건 대단히 이성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반발된 게 뭐 니체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멜로 뽕띠 그때 옛날에 얘기했던 멜로 뽕띠 같은 사람은 아니다. 넌 이거는 아름다움이란 거는 뭐랄까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각적인 것이다. 우리 몸이 하는 것이다. 뭐 그래서 갔는데 뱀의 입장에서는 그게 둘 다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둘 다 아닌 것을 찾은 것이 뱀의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분위기 게르노트 베메가 바라볼 때 분위기는 뭐랄까 예술과 일상의 이분법적 분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 분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다음 그 두 개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되게 확장된 미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게르노트 베메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우라라는 개념도 아우라보다는 조금 더 일상 경험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뭐 단어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에게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의 이제 미학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토비아스 카스퍼와 어떻게 이어지냐 봤을 때 게르노트 뱀의 개념 중 하나가 에스테틱 캐피탈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뭐 심미적 경제? 뭐 심리적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상품을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뭐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아직도 많이 좀 최면을 걸고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사도 될까? 아, 이거 하나쯤 있으면 솔직히 포인트 주기 좋다. 그치? 뭐 이거 필요한 거죠, 이건 느낌이. 그치. 근데 게노트 뱀에는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품이란 것은 뭐 필요성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끝없는 욕망, 생명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삶을 연출하기 위해 뭐랄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게 뜻하는 게 그거거든요. 현대에서 분위기라는 것은 연출되는 맞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치장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이지 이게 자연 생산에는 무엇이 아니란 것이거든. 이게 정체성이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요새는 이제 정체성 개념이 희박해지는 점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거에 뭐 어떤 지역에서 왔다라는 개념이 없고 내가 나를 정체성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의 옷이나 상품으로 계속 맞아요.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계속 얘기할 뭐 토비아스 카스파르와 이제 자본주의와 패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 패션이야말로 이런 그 심미적 경제에서 가장 크게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오펜씨 어제 냄비 샀잖아요. 냄비 진짜 필요하니까 샀잖아요. 아, 진짜 필요한 근데 옷은 그렇지 않거든요. 옷을 만약에 내가 패딩 하나 그리고 두꺼운 바지 하나, 양말 두꺼운 거 하나, 좋은 신발 하나 요렇게 해서 막 겨울을 사실 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사냐? 내가 왜 굳이 또 미국 국기 박힌 무언가를 사냐? 그게 사실 이것 때문이잖아. 나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단적인 예시로 석한 씨가 어제 이제 쇼핑을 잠시 했잖아요. 간단한 쇼핑을. 근데 그때도 고민했던 게 이 분위기 연출을 되게 고민했잖아요. 사실. 저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살라고 하는데 이걸 입은 나를 상상해 봐라. 어떻냐 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까놓고 말하면 제가 이제 팬티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펜 씨한테 물어봤던 게 그거였죠.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내 바지 위로 그 팬티의 라인이 드러났을 때 이 팬티가 쌍방울이냐 혹은 뭐 랄프 로렌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디즈니는 뭐 디젤 나 디즈니로 디즈니냐 뭐 이런 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토비아스 카스퍼가 약간 그 라이언 고슬링이 나온 영화 그 드라이브에서 한 대사가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연출 가치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게 분위기를 잘 드러내준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이 타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거죠. 가장 많이 타는 쉐보레 임팔라 그걸 타면 아무도 당신을 쳐다보지 않을 거야. 더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뭐 내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면 이걸 입는 거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면은.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요즘에 소나타가 아마 뭐 새로운 차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능도 좋고 뭐 가격도 좋대요.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되게 기능이 좋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름이 소나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차는 어떤 거 타세요? 저 소나타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야? 근데 여기서 저 뭐 테슬라요. 이러면 이 사람 좀 스마트한 사람. 아니, 뭔가 이런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는 그렇죠. 뭐 벤츠를 탄다, 뭘 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저 막 이런 거 있잖아. 저 집에 냉장고 그 최고급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어디 건데? 금성이요. 그러면 금성. 근데 사실 금성이 LG거든요. 그래요? 네, 금성이 LG예요. 금성이 GS와 그 LG에서 이제 금성에서 GS, LG로 나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기업들이 이미지를 변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한국 기업을 예를 들면 한국 전통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굳이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은 뭐 제외라고 하지만 뭐 금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개가 많거든요. 그런 거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요즘엔 다시 그런 게 붐이잖아 오히려. 그래서 곰표 맥주 이런 거 나오고 옛날 거 유동 골뱅 맥주 이런 식으로. 그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아무튼간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시대에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사실 그거잖아요. 뭐냐? 이 연출이란 것을 우리가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가장 주도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장르가 패션이다. 그렇죠. 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나단 캐리라는 이제 미술 비평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열거된 물질적 대상들과 경험의 이 엄청난 풍부함은 이 불가능한 현재의 중심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유행에 뒤처지거나 구식이 되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 그 다음에 상품은 우리의 삶을 연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이게 패션에서 옷을 사는 작동 방식이잖아요. 너가 이걸 사면은 너 그 분위기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광고에서 저는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이제 운전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테스트 운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성균 그 배우가 뒤에서 이제 커피를 들고 있었나? 뭘 들고 있는데 딱 그 카메라 앵글이 잡히면서 운전을 굉장히 역시 이러면서 그 되게 광고처럼 얘기하잖아요. 아 그리고 실제로 그다음 거긴 그 이성균 씨 집에 있던 그 과자인가? 네. 초콜릿인데 그게 엄청 비싸대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과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사실 형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 생각에 그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유용하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이제 잉여라는 거거든요. 잉여. 불필요한 것은 유용하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연출하는 것에 쓰임새가 있다. 옷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인구보다도 한 몇백 배는 많은 옷이 매일 쏟아 나오는 세대에서 동네 같은 데 가봐요. 거기 보면 이제 보따리라고 하잖아요. 보면 옷이 그냥 한가득 쌓여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죠. 이걸 다 누가 입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도 되게 많을 거고. 시즌 지나면 또 없어지잖아요. 시즌이 또 없어질 그럼 또 동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럼 또 동묘로 만물 동묘. 근데 예를 들자면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까 이제 큐레이팅 얘기가 포스트포드주의를 말했을 때 제가 그걸 말했잖아요. 우리가 뭐 유연성 뻗어나간 다른 장르와 막 결합되고 교환되고 숙련 노동자가 있고 뭐 이런 맥락과 이 연출 가치의 맥락이 사실 이 두 개가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을 지탱한 두 개의 되게 큰 기둥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사실 패션이죠. 패션이고 토비아스 카스퍼가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결국 이 많은 것으로 촘촘하게 알 수 없게 결합된 맞아요. 네트워크적인 총체다.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된다라고 사실 토비아스 카스퍼가 맞아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설명할 때도 많이 나온 단어가 단순히 뭐 예술이 어떻다 이런 단어는 거의 없고 우리의 레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뭐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사칸 씨가 준비해온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아까 처음에 그 연출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연출된다는 것은 결국에 저희가 연출을 한다면 누군가가 연출을 한다면 연출을 하는 대상이 있고 연출하는 걸 보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처음 생겨났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던 게 그 발터 벤야민의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독일어 원제로는 파사젠 배역인데 이게 사실 파사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파사지면 길 같은 건가? 그 한국에 파사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한국도. 네. 그 뭐냐면 철근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돔은 아닌데 이렇게 복도인데 위에 지붕 있는 복도죠 사이. 그런 거.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저희가 사는 도시의 예를 보면 파사제 슈트라스 아시죠? 있어요 몰라. 거기가 그 중국 음식점 가는 길. 그쪽에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지붕이 그게 있고 파사지구나. 거기를 딱 지나가게 되면은 양쪽에 쇼윈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파사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이군요. 네. 그때 이 당시에 이제 1800년대 이제 중반에 이제 파리에서 막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땅을 안 산 상태로 그냥 계속 이제 길거리 자기네들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 보따리 장수처럼. 네. 근데 얘들이 돈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한테 땅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파사지거든요. 그래서 이 파사제의 목표가 뭐냐면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창으로 자기네들이 가장 유행하는 최신의 것을 팔기 위해 만든 공간인 거죠. 근데 이제 벤야민이 이 파사제를 보면서 이 구조를 보면서 이 자본주의와 동시에 앞으로 이 욕망하는 것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썼던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처음 시작을 이제 박람회라고 그래요. 네. 그 박람회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비엔날레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죠. 만국 박람회가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엑스포라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은 각 나라들이 자기네들 힘을 과시하는 용도이기도 했고 사람들한테 이 박람회가 뭐였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SNS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우리가 모여있는. 손안에서 볼 수 있지만 그죠. 그때는 거기서 가서 이렇게 꿈의 환영이라고 하거든요. 최신 트렌드를 좀 경험하고. 그러니까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욕망 자체. 확실히 그게 좀 다르긴 하겠네. 우리가 지금 박람회를 생각하면 이거 거길 누가 가?
이런 느낌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인스타그램이니까. 그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박람회에서 출발을 해서 그 아케이드 아까 말한 파사제라는 그 건축 구조에서 이게 백화점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매체가 인터넷이고 이제 SN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벤야민이 어쨌든 아케이드 프로젝트 때 얘기했던 거는 SNS 거의 초기 모델을 분석한 거네. 그죠. 아케이드 자체를 연구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쭉 끌어왔을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욕망하는 것을 보게 됐냐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런 부분이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재밌는 게 박람회란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저도 옛날에 분덕함머라고 아세요? 아, 그걸로 작업도 해봤었죠. 분덕함머라는 개념을 되게 재밌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진짜 자기 부자들이 자기 창고에 막 희귀한 거 다 모아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그게 보여주기용이죠. 근데 그게 사실 뭐 박물관 이런 거 초창기 모델이에요. 사실 분덕함머가.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되게 모든 것이 관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이게 약간 예를 들자면은 장르화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는 희귀하다고 생각하면 다 뭐가 멋있어 보이면 다 들어가는 거야. 욕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참 갖고 싶은 거 다 모아놓고 다 모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참 우리가 말한 포스트포드주의라든지 어떤 모든 장르가 결합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박람회라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SNS도 뭐 그걸 가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웃긴 그죠. 거부터 뭐 섹시한 거, 멋있는 거, 귀여운 거 다 나오잖아 그냥.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컨트롤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걔네가 우리 입맛에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침투된다는 거죠. 맞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연결돼 있다가 되게 중요한 거 사실. 예. 그래서 이 파사젠 베어크도 중간중간에 제가 실제로 찾아봤을 때 여기에 보면 상품이 그러니까 어떤 코너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제 이 파사젠이 아케이드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게 이 19세기 파리가 자본주의 대도시의 이제 원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보면은 매춘도 거기서 일어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가로수길 마냥 오렌지족도 많았고 그리고 물건들을 그냥 수입하거나 뭐 어디선가 약탈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싹 다 보여주는 한 번에 다 쏟아지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를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서 보면서 연출들을 싹 보다가 내가 욕망하는 게 있으면 거기 싹 들어가게 돼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그거 같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된 곳에서 우리가 어쩌다 욕망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거 우리는 원하고 우리 또 그걸 우리 치장하고 결국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판타스마고리아예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마술쇼인데 빛의 마술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기술로 그 한쪽 벽에 이제 조그만 이제 악마나 뭔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빛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거대하게 빛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원형이요. 배트맨처럼.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박수 치면서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자본주의 구조의 이제 기본적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 환영을 만들어서 그 꿈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취하는 거에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 눈을 뜨니 자본주의. 그리고 그건 거죠. 토비아스 카스퍼가 딱 그걸 하는 거죠. 이 시각적인 환영을 보여주면서도 이 뒤에 원형을 되게 강조하는 게 저는 토비아스 카스퍼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토비아스 카스퍼는 스위스 스타일로 거기서 딱 관점에서 야 저기 여기서 나온 거잖아. 저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이죠. 맞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딱 문장을 찾아서 이거 한번 읽고 싶은데 보면은 이 모든 산물들은 상품이 되어 바야흐로 시장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 문턱에서 수성되고 있다. 이게 아직 안 팔린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대에 나간 곳이 이제 파사 아케이드, 실내 장식, 박람회장 그리고 파노라마다. 파노라마도 보면 인스타 그것처럼 그것들은 꿈의 세계의 잔재들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번쩍거림에 도취되어 꿈을 꾸듯 자신의 세계를 살아갔다. 딱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멋있는 말이네. 확실히. 재밌는 게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지만 아케이드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케이드 게임장 아시죠? 오락실. 이제 아케이드 게임을 이렇게. 오락실이 왜 아케이드 게임장인지 아세요? 번쩍번쩍해서? 아니요. 동전 넣고 빨리 게임 끝내고 빨리 가라고. 아케이드 게임장은 순환율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PC방처럼 진득하게 오래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그 길이도 짧고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용어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것들이 뭔가 이제 트렌드가 바뀌거나 유행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연출 가치라는 게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에 대한 이용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터 베냐민을 딱 얘기를 하면서 발터 베냐민이 이제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작가가 그 누구죠? 제가 그 우리 그 루츠키노의 형님 때도 얘기를 했던 이제 보들레르예요. 그때 이제 보들레르를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보들레르가 그랬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너와 거지와 내가
동등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서로 맞다이 뜨는 거다. 아 맞아. 그래서 이제 구걸하는 거지한테 이제 주먹 때리고 와서 이제 그 거지가 빡쳐서 자기 떼어서 앞니가 4개가 나갔다 하잖아요. 주먹하고 계속 평등하다. 그러면서 이제 보들레르가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그에게 백신을 주었다 그러거든요. 이 자본주의의 전염병에서 백신을 내가 그에게 주입했다. 근데 이런 약간 광인격인 이 시인을 벤야민이 보기에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벤야민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보들레르야말로 가장 지금의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의 것이니까 지금의 이제 모더니티 자체를 대표하는 작가다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동시대성을 대표하는 동시대성을 그 당시 대표하는 동시대성. 작가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도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라든지 어떤 여타 문학 작품들에서 그때 당시에 다루고 있던 주제들은 아직도 까마득한 약간 신화나 과거의 것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들레르의 유명한 악의 꽃의 시집도 보면은 대부분이 자기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리액션을 하는지를 적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시집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벤야민이 보기에는 모더니티의 그냥 본질 자체인 거죠. 그렇죠. 모더니티란 단어 자체도 보들레르한테 나왔고. 아 그래요? 네. 모더니티란 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쓴 게 딱 보들레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상호 연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뭐 욕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중요한 게 그거잖아. 연출 가치라는 것 그리고 이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근대성인 뭐 현대성이든 그런 유행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연결돼 있느냐. 사실 이런 거 약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위함이 사실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패션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그 토비아스는 그 급류에서 어떻게 지켜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악의 꽃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제 사를 보들레르가 말했던 게 그거든요. 모더니티, 그러니까 이 근대성, 이 지금의 근대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휘발적이고 도피적이라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가 이제 말했던 게 그거든요. 이 패션이나 최신 유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연착이라고 하거든요. 연착이라는 게 결국은 언제나 지연되는 것이죠. 언제나 지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멈추지 않고 도달점 없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썽띄우 시간에 데리다였죠. 데리다에서 말했죠. 데리다가 정확히 차연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게 정확히 본질에 가다울 수 없지만 계속해서 맞아요. 본질은 연착되고 무엇인가 언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그 유행들만 있는 거고. 그리고 유행은 이런 같이. 유행은 뭐예요? 유행은 흘러가는 거.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어딘가 끝이 있을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원을 도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또 반은 이런 식의 휘발적이고 도피되는 무언가지만 또 반은 약간 불멸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샤를 보들레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은 돌고 있다는 것. 무슨 소리지 있어요? 네. 아니, 이게 되게 흘러가고 있다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불멸성인 지금 모더니티의 불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비아스 가스파르는 제가 보기에 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한 불멸성을 관찰한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휘발적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일시적인 유행, 그러니까 일시적이다랑 불멸의 그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네. 근데 토비아스 카스퍼가 말한 거는 되게 일시적으로 보이는 이 수많은 유행들이 사실 메커니즘적으로 불멸하다는 걸 좀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되게 드러내려고 하고. 맞아요. 예를 들면 패션도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나 잘 모르겠지만 계속 유행이 바뀌잖아. 네. 계속 유행이 바뀌는데 사실 그것들이 유통되고 우리를 사실 현혹화한다고 해야 될까? 네. 우리의 주변 일상 속에서 늘 기능하고 있는 이 메커니즘 똑같다는 거지. 그죠. 사실은. 그죠. 그다음 그 토비아스 카스퍼 언제나 집중하는 게 그건 거고. 그죠. 토비아스 카스퍼는 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가장 당장 유행하는 그 그것들을 유행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유행을 사용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그런 거 좀 뭐랄까 초점을 맞추는 작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들레르가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런 모더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만큼 보들레르가 좋아했던 이 화가들이나 작가들도 보면 대부분 그 모더니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작가거든요. 네. 이게 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뭐 결국에는 지금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일시적 유행의 미야말로 예술가들이 포착해야 되는 본질이다라고 딱 보들레르가 말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게 본질이야. 그게 모더니티야. 모더니티는 더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네 눈앞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스펙타클 그거야.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언급했던 게 이제 불황자예요. 불황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댄디족 아시죠? 댄디족. 댄디도 이 19세기 파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뭐냐면
가로수길에 우리 신사동 가로수길을 생각하면은 옷 잘 차려입고 그냥 걷는 사람도 있죠. 맞아, 진짜 있어.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사실 본질적인 게 바로 댄디와 불황자거든요. 멋있게 꾸미고 나서 그냥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목적적 배회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배우죠. 얘네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나 이렇게 입었어요라고 뽑는 표출을 하면서 동시에 피드백을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자 나의 연출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아까 저희가 잉여라고 했잖아요. 옷을 맨날 잘 입고 깔끔하게 입고 돌아다니는 게 목적이 없어요. 잉여의 행동인 거예요. 행동이죠. 이게 근데 결국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나를 연출하려고 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들레로도 딱 그 콘스탄트 기스라는 작가를 언급을 하는데 이 작가가 이제 이런 댄디라든지 창녀라든지 마부라든지 이렇게 군인을 주로 이제 일러스트로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료도 재밌던 게 이제 원래 좀 과거의 작업들은 대부분 유화로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일러스트 작가라서 뭐 이렇게 콩테로 그린다든지 수채화로 그려서 그러니까 다른 예술가들한테는 약간 아류 작가로 폄하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다. 그냥 너는 예술이 아니다. 그냥 니는 그거 하는 사람이다. 근데 보들레르가 심지어 악의 꽃에서 이 콘스탄트 기스한테 헌정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보들레르가 봤을 때는 이 콘스탄트와 기스야말로 지금 모더니즘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딱 그거 같아요. 이 토비아스 카스퍼도 그런 맥락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예술이랑 뭐 본질이든 뭐든 간에 아름다움이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것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뭐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장 그냥 사칼 씨가 내 앞에서 입고 있는 옷 자체도 그것도 예술의 한 그 형식이다. 그쵸, 우리를 그쵸. 지배하는 형식이다. 그다음에 보들레르도 말하는 게 딱 그걸 꽂이는 거잖아. 야 무슨 유화로 뭐 롤 그려야만 예술가냐. 그죠? 이 패션을 다루고 그냥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의식주 뭐 이런 걸 다루는 이 콘스탄트 기스야말로 진짜 예술가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왜 안 보냐 이런 이야기. 맞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녹음하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 네. 이해가 좀 될 수 있을지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는 진짜 이해가 되면 무슨 말인지 딱 바로 이해가 되는데 안 되면 또 이게 대단히 힘든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술은 어쨌든 저기다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본소리야 저기 있는 이불이 저기 있는 방석이 이게 예술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 상품도 예술이고 이 연출 가치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 시대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술로 받아들여야 된다. 보들레르가 말한 것 정확히 네 눈앞에 있는 것이 그거다. 이거 한눈 팔지 마. 맞아. 앞에 봐. 한눈 팔지 마. 이거야. 이걸로 네가 포착해야 되는 본질이라고. 맞아. 그리고 그게 모더니티라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악의 꽃이라는 시가 네. 그게 이제 악의 꽃이라는 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되게 추악한 걸 많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그 악의 꽃이 출간이 금지당했던 게 맞아. 그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걸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러내면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또 찬양했단 말이에요. 아 저기 보아라. 뭐 창녀가 있고 늙은 노인이 있고 걸어간다. 그 노인들을 보아라. 추하다. 하지만 그 추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악의 꽃의 시집에서 딱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보들레르랑 이어진 게 말라름이라는 신도 되게 그 당시 동시대 유명했던 슈테판 말라름인데 네. 되게 유명한 신인데 그 사람도 사실 그 패션 매거진을 발간했어요 자기가. 되게 보들레르랑 비슷한 류의 약간 시인인데 네. 패션 잡지를 내고 뭐 이 사람은 또 그런 사람 찬양하고 뭐 찬양이라고 할까요? 뭐 좀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활동했던 이 시인들이 가지고 있던 감각이 이 뭐랄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스펙타클이든 자본주의든 이 메커니즘의 그 좀 본질을 좀 깨뚫고 있지 않았나? 지금 시인들이 어쩌면 이제 SNS를 처음으로 이용할 줄 아는 맞아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간에 예술이라는 장르는 언제나 좀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돈, 그리고 이런 뭐 패션이라고 말하는 서브컬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서브컬처는 아닌데 패션은 서브컬처라고 말하기 너무 커졌는데 그냥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예술 언제 부정하잖아. 근데 요즘에 예를 들자면 예술가들도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옷이나 이런 걸 뭐 패션이나 이런 걸 활용한 작가도 많지만 동시에 예술은 이래야지라고 하는 것에 제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 자연, 뭐 또 되게 특이한 장소, 아니면 뭐 되게 이상한 공간, 막 되게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냐 여기 보들레르나 뭐 얘네가 이제 비판하는 게
그게 예술이 아닌데 예술은 이미 뭐 패션에 먹혀 있고 아니면 패션에 다 연결이 돼 있고 우리 일상이랑 다 연결이 돼 있고 뭐 레저 우리가 말하는 라이프스타일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쟤는 굳이 그걸 떠나가서 저기 이따 외딴 곳에 가서 느낌 있는 필름을 찍어오는 거지? 아까 그 뱀의 그 철학자가 말한 확산된 미학을 네. 보들레르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좀 감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라는 거나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유행이라는 거를 미로서 찬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유행이라는 개념에서 왜 미라는 걸 빼냐 미도 유행이 될 수 있고 유행도 미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딱 본 사람일 수도 있고 확실히 저희가 이제 곧 패션에서 얘기할 거잖아요. 다 좀 잠시 쉬었다가 근데 그 전에 이 개념에 대해서만 좀 잠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지. 어떻게 보면 제가 포스트포드주의 얘기를 하고 크리에이팅 얘기를 하고 그다음 발토벤jamin 얘기를 하고 결국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이것들이 도대체 다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좀 종합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이해하는 방식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너가 너의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예술이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물은 지금 다 이어져 있고 우리가 숙련 노동자를 원한다는 거는 이 이어져 있는 모든 사물에 다 접근이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비록 되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메커니즘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말 그대로 그냥 급류에 떠내려다니는 사람처럼 평생 그렇게 약간 그게 이제 산다는 거죠. 트렌드에 그냥 이끌리는 사람이죠. 매몰된 사람이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알면 아는데 모르면 평생 모른다는 게 맞아. 유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행이라는 개념을 뭐 우리가 트렌드 세터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아니면 그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유행이란 거는 되게 분석 가능한 무엇이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지금 유행하는 거를 뭐 즐기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평생 유행에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속도도 너무 빠르고 이 너무 복잡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약간 그런 메커니즘들에 분명히 큰 기여를 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뭐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좀 하고 뭐 아니면 좀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면은 그런 빠져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현대 예술은 그냥 자기네 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만의 리그.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제가 그래서 뭐 좀 말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다.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거, 뭐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지금 좋아하는 거, 너네가 지금 좋아하는 이 모든 미학이 사실 예술에서도 기원한 것이고 기원했다기보단 그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 자동차도 보면은 이것도 예술이랑 무관할 수 없고 절대 패션도 무관할 수 없고 무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 자동차 디자이너 하는 애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예술하는 애들 왜 이렇게 못해? 맞아. 근데 자동차 디자이너 하는 사람이 예술하는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도 서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세상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직까지 되게 분업적으로 아니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이 시대에서 확실히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 시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하긴 해요 저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이 사실 그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의 욕망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욕망에 관한 시스템이 얼마나 침투돼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다변적으로 연결돼 있냐, 네트워크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에서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그것들이 빠르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약간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보통 약간 요즘에 예술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사람들이나 막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시각이 좀 부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걸 그냥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고민들이 있으면 보통 그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분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와 그러니까 예술을 뭘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과 다른 장르들이나 예술과 생활을 너무 아직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면은 예술은 그냥 토베스 카스퍼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재밌게 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뭐 빡빡빡빡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은 별의별 거 다 해요. 이게 우리 흔히 비판하지 예술이랍시고 저걸 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물론 뭐 안 좋은 예술도 있지 그 중에 당연히. 그럼에도 또 되게 좋게 나오는 예술이 있고 뭐 예술이랍시고 뭐 상점을 여는 게 예술이야? 예술이랍시고 뭐 잡지를 발간하는 그게 예술이야? 뭐 예술이랍시고 뭐 음악을 만들어서 뭐 스포티파이에서 앨범을 내는 게 예술이야? 근데 사실 맞거든. 아니다라고 말 못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아니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아. 이건 힙합도 비슷한데 예를 들면 힙합 문화에서 파생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싱잉랩이 랩이냐? 뭐 이런 것처럼. 프랭크 오션은 힙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치 못하지. 그런 식으로 다 너무 상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걸 좀 인식하는 것도 되게 뭐 여러 관점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죠. 제 생각에는 토비아스 카스파르가 패션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패션이 이 메커니즘과
이 보여지는 것에 그냥 쇼윈도우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테마들이랑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가 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여기 예를 든 부분들이 되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오펜 씨가 얘기할 제이지 아니 너무 그냥 자명하잖아요. 맞아요. 얘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 자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는 결국엔 지금 만국 박람회에 살고 있다. 맞아요. 그때는 그나마 만국 박람회가 떨어져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지만 맞아. 아시죠? 그때는 그래도 박람회네. 그 뭐라고 하죠? 유럽에서의 그 농촌을 뭐라고 하죠? 유럽에서의 농촌? 네. 뭐라고 하죠? 그 되게 교회적인 여기 교회적인 이런 거 교회적이네. 그런 게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냥 눈뜨니 만국 박람회. 그럼에도 또 다른 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만국 박람회는 어떤 스펙타클의 총집합이었는데 요즘에 만국 박람회는 은밀해. 그치. 은밀하게 퍼져 있어. 그치. 세상에. 스펙타클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스펙타클인 거죠. 맞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제 첫 편이죠 이게 사실 첫 편에는 뭐 토비아스 카스퍼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법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열했다고는 좀 생각을 사실 여기까지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확실히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 들으면은 상상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토비아스 카스퍼 작업을 또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어쨌든 간에 좀 쉬었다가 패션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